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헤르메스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 조금 쉬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계속 좋았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특히 이 정도의 약보합권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부분들이 좀 하락을 유발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금리 인하 경로가 약간 수정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 나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74%대까지 올랐는데 이 장 마감하고 보시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70%대로 또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시장은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주들의 또 반락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전일에 우리가 올랐었던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M7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맞아요. 나머지 쪽은 대거 좀 차익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 트리거가 됐었던 거는 뭐야 갑자기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네. 그렇죠. 이거 뭐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50%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하를 진짜 하긴 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셰일스포스라든지 이런 또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AI 가자 이렇게 해서 어제 터졌죠.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보니까 고용이 너무 세서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네. 뭐 전일에 나왔었던 뭐 ADP 같은 경우도 그렇고 ADP에 대한 스토리도 그렇고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니까 고용이 좀 약간 흐물흐물하네. 이러면 한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또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죠. 고민이 많네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네. 이걸까? 저걸까? 맞아요. 지금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약간 간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사실 뉴욕 증시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미래에는 더 올라간다라는 IB 전망들은 꽤 많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내년치 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갈지 아니면 행정부 들어오고 좀 힘들었다가 5월 이후에 다시 갈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들 보니까 뭔가 반도체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돼서 계속적인 트리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표를 보니까 이게 뭔가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연준의 발언들을 보면은 회의록에 기반한 스토리로 가니까 또 점진적으로 한대요. 근데 이제 발언들을 또 들어보면 마치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약간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좀 명확하게 이슈가 있었던 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 트리거가 생기고 이제 기술주들이 달리면 당연히 테마적인 부분은 좀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쪽이 약해지니까 전일 같은 경우 또 테마주들이 또 날뛰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상향 조정 400불로 상향 네. 조정을 했고 그런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제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은 테슬라 일단 움직였죠. 그리고 양자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드론 움직였습니다. 다 트럼프 트레이드네요. 네, 다 트럼프 트레이드예요. 모처럼 다 쉬었던 종목군들이 슝 올랐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미국 장도 지금 비슷하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개별주 장세와 트레이딩 장세에서 그렇죠. 뭔가 업황이나 지표나 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와서 좋아질 것 같으면 또 대형주 싹 다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M7 중심으로 가다가 이 뭔가 애매하니까 이제 M7 중에서 일부는 가지만 나머지 쭉 이렇게 퍼지는 거죠. 네, 그런 흐름들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서 보통 이러면은 약간은 쉬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을 또 조금은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럴 때는 껄무새가 될 수밖에 없다. 살 걸. 그렇죠. 아니야 네. 버틸 걸.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듣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왜냐하면 이제 계속 다음 먹거리를 찾고 여기가 조금 다 올랐나 그러면 이쪽으로 좀 가볼까 이렇게 나오는 게 어쨌든 시장에서 나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코인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코인이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어쨌든 1억 4천만 원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뚫은 상황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번에 또 랠리가 나오면 순식간에 1억 5천 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이장과 전일의 시장을 봤을 때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왕 올랐다가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대거 차익이 나왔어요. 맞아요. 사실 코인이 예.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한 2% 정도 되돌림이 나왔는데 뭐 주가는 막 10%씩 빠지니까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종목이라든지 많이 코인베이스 빠졌죠. 글로벌 같은 예. 경우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개별 종목군들이 그렇게 세게 못 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돈이 돌긴 도는데 이게 확실하게 주식시장으로 다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유동성은 풍부한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풍족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결국에 오늘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했던 건 경제 지표에 대한 의구심, 내일 이제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이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압박감 분명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얘기 나온 김에 코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10만 달러 돌파를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했어요. 10만 달러가 어쨌든 우리가 흔히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이 목표치가 좀 됐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뚫고 나니까 또 살짝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야, 이 다음 경로가 어떻게 될까 좀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계속 상승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좀 스토리가 길어질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중심 국가는 사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그랬죠. 네, 중국이었다가 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빼앗아 온 거거든요. 그때 미국이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네. 그 트리거가 됐었던 주 요인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라서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가는 돈을 슬슬 이제 좀 저지하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예요. 틈이 생긴 거죠. 뭔가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구나.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스토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BDC를 통해서 네네네. 그냥 현금 없이 다 찍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코인으로도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달러는 사실 어느 나라에 가서 달러 줘서 돈 바꿔주잖아요. 그쵸. 근데 코인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코인은 더 자유롭죠. 예. 완전 자유롭죠. 그냥 코인 지갑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달러 입장에서 약간의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축 통화라는 거에서의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코인에서 뭐 깊게 아실 것도 필요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안정적인 약간 뭐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듯이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금을 제일 많이 뺏어갔잖아요. 합의금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축통화국으로 완벽한 지위를 갖춘 거를 흔들려면은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그렇죠. 금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금은 한정적이잖아요. 이미 미국이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에서 설마 금을 다 줄까요? 기축통화국 되면 그걸 기반으로 또 통화가 될 텐데 절대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제 코인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코인을 선택한 거군요. 코인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가만 보니까 가격이 뭐 1,000만 원 할 때는 그래 뭐 내 놀아봐. 뭐 되겠어? 이랬는데. 되겠었는데 네. 이게 4천만 원이 넘어가고 5천만 원이 넘어가 이게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뺏어야겠다라는 스토리로 넘어갔고 그래서 중국 경기가 부진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기조를 확 바꿨고 현물 ETF를 하면서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완전 대거 사들이기 시작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최대 보유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완전히 미국이 최대 보유국이 네, 됐어요. 지금은 미국이 최대 보유국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더 많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까지 네. 이걸 엄청 푸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완전히 그냥 미국이 패러다임 잡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놓지 않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시간에서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지만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지분을 많이 돈을 웃돈 주고 많이 차지할 거냐 확실하게 결판이 날 때까지 싸우는 게
경영권 분쟁이 핵심이고 그렇죠. 그게 고려아연이 그만큼 올라간 것도 사실 그런 스토리에서 막 올라간 그렇죠. 거잖아요. 예. 코인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와 근데 그 경영권 분쟁을 하는 게 뭐 형제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랑 중국이랑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엄청난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관세랑 보호무역 주기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축통화, 나의 통화 가치가 안 흔들려야 제일 유리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달러는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런 또 전쟁이 생겼냐면 이 스토리 굉장히 중요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가 과거에는 다른 나라들의 보유국이 거의 90%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60%까지 줄었어요. 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이런 달러를 많이 안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운 거예요? 그 코인이라. 아. 네, 막 그런 걸로 채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경각심을 느끼는 거. 니네 달러 안 써? 신경 쓰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코인도 내가 다 해서 기축통화국 내가 다 해먹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우디가 대표적이죠. 사우디가 물론 바이든 정권과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미국 채권 계속 팔고 보유도 완전 떨어뜨렸었던 상황인데 트럼프 되고 코인 제일 많아지니까 지금 엄청 높여놨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아 이게 달러의 기축통화국을 뺏으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했었구나. 그리고 최근에 지면 뉴스로 브릭스 너네 달러 안 쓰면 관세 100% 한다 그렇죠. 이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걔네가 추측입니다. 맞아요. 걔네가 달러를 안 쓰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던 주체예요. 금 가격도 걔들이 올렸고요. 달러 말고 우리 다른 걸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만의 통화를 만들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화폐 전쟁이 다시 한번 이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코인을 바라보면 코인은 더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압도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폐 전쟁의 매개체가 지금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금은 지금 압도적입니다. 금은 압도적이고 유럽에서 중국한테 금을 다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금은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은은 건드려 놓고 있죠. JP모건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좀 화폐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거는 잘 한번 따져보시면 미국이 거의 다 키를 갖고 있습니다. 금, 은 최다 보유국, 비트코인도 최다 보유국.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10만 달러는 찍었으니까 네. 조금 누군가는 뭐 차익 실현하고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네. 이게 큰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 뭐 제가 이제 보니까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내년 연말까지 20만 달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 거예요. 저는 완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이 성향을 봤을 때 과거 화폐 기조를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전까지는 안 멈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리플이 급등이 나왔었던 것도 그렇죠. 소송건이 끝나기도 했지만 이제 또 현물 ETF 승인한다라는 것 때문에 쫙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ETF의 장점이 뭐냐면 전 세계의 자금이 지금 미국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ETF로 자산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산운용이 네. 비트코인을 사버리면은 그거를 통제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네요. 비트코인을 살려고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거래 대금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거의 진짜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로 쏠리는 돈 자체가 그러네요. 신흥국 펀드에서 자금 다 빠지고 있고요. 글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저희가 가상화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린다고 가정하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조금 쉬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이 코인과 이 금융주, 기술주의 채널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기술주는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금융주도 가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런 스토리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시장이 그래도 나름 어떻게 보면 이제 퍼즐 좀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단순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엄청 큰 패러다임에서 봐도 금융주가 가는 걸 좀 더 설명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화폐 전쟁의 관점으로 코인을 보기 시작을 한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투기성 물품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이미 이제 왜 페드에서 파월 의장이 왜 디지털 금과 같은 그런 이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도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무시하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커졌거든요. 시가총액이 전 세계 뭐에서 7등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인데 2,800조가 넘는데 네. 그 자금을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탐욕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인이 5천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떼거지로 사죠. 요번에
그 계엄 때문에 떨어졌을 때 보세요. 네. 1분 만에 올라갔어요. 1분 만에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1분 만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이제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심지어 지금 뭐 금리 인하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동성도 계속 좀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고 네. 뭐 지금 코인을 향한 퍼즐은 뭐 계속 좋은 퍼즐만 계속 맞춰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7시간 돼버렸어요. 이거 뭐 너무 재밌어서 제가 좀 오래 들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될 얘기고 이게 사실 결국 주식시장에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금 펀더멘털로 돌아가서 네.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네. 애틀랜타 연은의 그 GDP 나우 이런 게 3% 넘게 올라가고 뭐 그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만 간단히 정리해서 이제 다음 주 전략이라든지 뭐 오늘 고용 보고서 전망 이런 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데이터가 나올 때는 뭐 ADP라든지 CB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왔고 졸트는 뭐 계속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고용 보고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물론 실업률 자체는 조금의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게 좀 정신 건강에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애틀랜타 GDP 나우가 3.3으로 나온 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갔나 싶을 정도로 한 번에 올라간 거예요. 아. 네, 2.4에서 2.5, 2.6, 2.6, 2.7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3.3으로 슉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GDP 나우가 어쨌든 올라왔을 때 이게 그래도 최근에 꽤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4분기 GDP는 상당히 좀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걸 보고 봤을 때는 소비가 상당히 잘 됐구나.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지수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생각보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쏠리고 또 가처분 소득도 조금 늘어나는 것들이 12소비자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런 스토리로 돼서 이제 소비가 잘 되고 있는 것만 딱 확인이 되면 뭐 이제 GDP는 높아질 확률이 꽤 높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대신에 이게 금리의 확률을 또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게 그럴 수 있죠. 예, 너무 경기가 좋아 보이면 그렇죠. GDP랑 고용이 좋으면 아무래도 에이 뭐 안 해도 괜찮잖아 이런 스토리로 가버리면은 좀 피곤한 거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확률이 50%로 떨어졌을 때 드렸던 말씀은 오히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럴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놔야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다시 올려도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보시면은 일단은 인하를 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럼 약간은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변동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좀 비중 조절은 꼭 해주시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또 다 좋아 보이면 그럴 때 한 번씩 뒤통수를 한 번씩 맞더라고요. 그런 걸 좀 유의하시라는 의미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참 안타깝지만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전망 간단히 한 1분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최근에 파생 수급이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콜옵션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이제 계엄 이후로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달라요. 개인은 콜옵션에 완전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지금 현재에서는 커버드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를 해서 이제 이 커버드콜 형식으로 좀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스트레들이라고 해서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해서 그냥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급 주체들이 상당히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국인을 추적하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뭐 야간 선물 같은 경우 크게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전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텨준 걸로 지수가 1% 정도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지수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금융주도 지금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보면은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수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눌림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랑 코인 얘기할 때는 뭐 좋은 얘기밖에 못했는데 반대로 한국 증시 얘기하니까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래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하차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